현재 일본에서 집권 중인 정당은 자민당입니다. 상당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죠. 아베 전 총리 혼자 집권한 기간만 해도 8년 6개월이 넘습니다. 자민당이 영 신통치 못한데도 현지에서 인기를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민주당이 일본 시민들의 신뢰를 사실상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1차 집권 이후 2009년에 민주당은 잠시 정권을 탈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75세 이상 노인 무상의료, 고속도로 통행 무료화, 유류세 폐지 등이었죠. 각각의 공약에 수조엔의 돈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원 마련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간사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정권을 교체하면 돈은 나올 거다. 재무성이 어떻게든 마련해 줄 것이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정하고 관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린 것입니다. 당시 재무상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100조엔 우리 돈 1064조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국가의 부채만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민주당의 선택은 사실 그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경기 활성화, 무상복지 등 각종 정치적 이유를 들어 대규모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죠. 결국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지난해 266%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부채는 2020년 말 기준으로 970조엔, 우리 돈 약 1321조에 이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으며 또다시 막대한 빚을 졌죠. 올해 말에는 1000조엔을 가볍게 넘어설 예정입니다. 일본 국채의 이자 비용만 해도 23조 4천억엔으로 우리 돈 약 249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 1년 예산의 절반 수준입니다. 꽤 심각하죠? 물론 아베 정권도 부채 상승에 한몫을 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아예 윤정기로 돈을 마구 찍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정기는 원통 모양의 판으로 압력을 가해 인쇄하는 방식의 기계로 모든 인쇄기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이 윤정기로 돈을 마구 찍겠다는 것이었죠. 일본의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엄청난 복병이 하나 남았습니다. 네, 바로 도쿄올림픽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에 따르면 일본 내부에서는 올림픽이 취소로 결론이 내렸습니다. 올림픽이 실제로 취소될 경우 일본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오사카 대학 경제학부의 명예교수는 올해 올림픽을 간소화해서 치러도 1조 4천억엔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만약 취소가 되면 경제 손실이 4조 5천억엔, 우리 돈 약 47조 3천억 원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동일한 취지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도쿄올림픽이 취소된다면 도쿄와 IOC에 막대한 재정적인 영향은 물론 올림픽과 일본의 국가적 자부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죠. 네, 올림픽 취소는 단순히 경제적 타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남은 입지마저 올락한다는 의미가 더 크죠.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통해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시 아시아의 맹주가 되고자 했습니다. 세계 3대 투자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짐 로저스도 일본에 대해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 쇠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저스는 먼저 올림픽에 대해 역사적으로 국가에 돈벌이가 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수익이 될지는 몰라도 국가 전체로는 폐해를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부채는 더욱 커질 것이며 머지않아 올림픽의 폐해가 일본을 침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저스의 일본에 대한 혹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0년 후 일본은 우범지대가 될 것이고 50년 후에는 일본 정부에 대한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네, 상당히 극단적입니다. 로저스는 실제로 일본 내 자산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향해 얼른 일본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중국과 더불어 발전 가능성이 가장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자신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세수 확보 수단으로 소비세 인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국민의 반발이 엄청났지만 부채를 줄일 다른 수단이 없었습니다. 소비세는 지난 1989년 3% 세율로 처음 도입돼 1997년 5%로 인상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이를 8%로 올리고 지난해 10%로 거듭 인상했죠. 스가 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소비세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경제에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안타깝게도 한국입니다. 일본이 지난해 한국 덕분에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외국과의 교역에서 전체 흑자액의 3배 수준을 한국을 통해 올렸습니다. 이는 일본이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적자를 한국이 고스란히 메워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 21일 일본 재무성은 무역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2% 증가한 6조 7,062억 엔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은 11.6% 줄어든 5조 9,552억 엔을 기록했죠. 일본의 12월 무역 수지는 7,510억 엔 흑자로 6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이 연간 무역 흑자를 올린 것은 3년 만입니다. 숫자가 많이 나와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작년 안에 한국과의 교역에서 2조엔 우리 돈 약 21조 원에 육박하는 흑자를 올렸습니다. 한국으로서는 다소 안타까울 수 있지만 이는 일본이 한국에 많은 경제적 의존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수출 물량이 많다는 건 한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향후 상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계속해서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들여오는 물량을 줄여나가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강제 노역 피해자 배상 판결을 트집 잡으며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장기적으로는 일본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에게 SOS를 보내야 할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이 일본을 통해 배워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경기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정 적자가 만성화해 원금 상환은커녕 빚을 내 이자를 갚는 상황까지 이어졌죠. 국가 부채 증가 속도도 더욱 빨라졌고요. 따라서 한국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에콰도르산 냉동새우 포장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증권15는 15일 장시 성핑시항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에콰도르산 냉동새우 포장지가 발견됐다. 전부 인터넷 신선 배송업체가 유통하는 제품이라고 보도했다. 문제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8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웨이보, 중국판 트위터에서는 문제의 새우를 구입했다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지난 10일 중국으로 수입된 에콰도르산 냉동새우 제품 3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에콰도르에서 새우를 포장하거나 중국 내로 제품을 옮겨오는 과정에서 포장지가 코로나에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제품 일부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각 지역에서 새우 비상이 걸렸다. 진두엔 홍콩대 생명과학대학원 교수는 환 95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냉동식품 포장지를 사람이 접촉하면 낮은 확률로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람 간 감염보다는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에콰도르 냉동새우로 인해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중국은 지난 13일 수입식품 포장지에서 잇따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자 일부 규정에 맞지 않는 육류의 수입을 금지했다. 지난달에는 베이징 신파디 시장의 연어 송지룡 도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연어 수입을 중단하기도 했다. 중국, 코로나의 홍수까지 덮쳐 식료품 가격 급등. 코로나19와 홍수로 인해 중국의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미 경제 매체 CNBC가 15일 보도했다. 6월 식품 가격은 1년 전보다 11.1% 올랐고 특히 돼지고기 가격은 81.6% 급등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주간 농산물 가격은 5일 기준으로 1주 전보다 1.2% 올랐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도 0.8% 뛰었다. 중국 컨설팅 업체 알바레즈 마살의 가오후아는 가격 상승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식료품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남부의 홍수 등 신선식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가 많아 이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라증권은 지난 9일 보고서에서 최근 발생한 남중국 홍수로 인한 공급 쇼크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을 강타한 1998년 이래 최악의 홍수로 14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정부에 따르면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860억 위안, 약 14조 7,560억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식품보다도 돼지고기 가격의 인상이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증권사인 난화선물의 애널리스트들은 지난주 쪽지를 통해 홍수가 식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보다는 돼지고기 생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중국산 돼지고기가 부족해지면서 가격은 지난 18개월 동안 2배 이상 올랐다. 6월 돼지고기 가격은 1년 전보다 81.6% 올랐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돼지 열병이 창궐해 수억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중국 정부가 외국산 돼지고기를 많이 수입했지만 가격은 여전히 높았다. 14일 관세 당국이 발표한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쇠고기 수입은 42.9%, 대두는 17.9% 증가한 반면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1년 전보다 140% 증가했다. 베이징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증가하는 것도 식품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시 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베이징의 신선식품료 가격은 9% 올랐다. 중국 보건당국 홍수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낮아. 중국 중남부 지역에서 한 달 넘게 이어진 비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보건당국이 홍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폭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15일 2020년 여름철 홍수재해 공중보건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환구시보와 베이징일보 등 중국 매체가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홍수로 지난 3일까지 집 뒤에만 해도 구이저우스 주안성 등 26개 성에서 1,938명이 수해를 입었고 121명이 사망 실종됐다. 또 87만 5천여 명은 긴급 대피했다. 비는 3일 이후에도 이어지면서 후베이안 후이저장성 등 양쯔강 중하류 지역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더워지는 여름철에 홍수까지 겹쳐 재해지역에서 소화기 감염병, 곤충매개 감염병, 호흡기 전염병의 잠재적 위협이 있다면서도 지난 6월 홍수와 관련된 돌발 공중보건 사건은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6월 한 달간 구이저우스 주안 후난 중칭 등 4개 지역에서 수두 등 26건의 공중보건 돌발 사건이 보고됐지만 이는 홍수와 무관했고 전년 동기보다 71건 적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여름은 중국 남부에서 호흡기 전염병이 유행하는 계절이 아니다. 학교는 방학에 들어갔고 홍수로 시설에 수용된 사람도 비교적 적었다면서
홍수 지역에서 사람이 모일 기회도 줄었기 때문에 호흡기 질병의 폭발적 발생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주장했다. 또 베이징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코로나19 저위험 지역이라면서 각지에서 코로나19 확산은 기본적으로 차단됐고 질병 통제는 정상적 방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서 홍수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낮고 현 단계에서 코로나19가 홍수 대응 준비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도 코로나19가 홍수 복권 응급 업무에 미칠 영향과 도전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대피시설 운영 기준과 홍수 상황에서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지침 등을 미리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코로나19 중환자의 특정 항체가 염증 반응 증폭 가능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중환자의 체내에 있는 특정 항체가 염증 반응을 증폭,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에 따르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메노 대 빈더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이러한 내용을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중환자의 면역 글로불린지 항체가 대식세포의 과잉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제목의 논문에서의 LGG 항체에 대해 주목했다. LGG 항체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 인체의 감염 위험을 낮춘다. 이 항체는 보통 발병일 물결 2주 이후 나타나는데 이때는 중환자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하는 때이기도 하다. 연구진은 피어리뷰를 거치지 않은 해당 논문에서 자신들이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아플 때야 LGG 항체가 생성되는지에 답할 중요한 근거를 찾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환자의 혈액에는 불균형적으로 LGG 항체가 많았는데 이 항체가 염증 반응을 강력히 증폭시켰다는 개연구진 주장이다. 인체가 코로나19 감염을 인지할 경우 대식세포라는 대형 면역세포가 만들어진다. LGG 항체가 대식세포와 결합할 경우 이 세포가 파괴되면서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성 분자가 과도하게 방출되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완치자의 항체가 포함된 혈장을 환자에게 주입하는 치료 방식의 안전성에 대해 경고했다고 SCMP는 전했다. 한 익명의 중국 학자는 SCMP 인터뷰에서 해당 연구는 오랫동안 의심해온 문제를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다수의 중국 측 선행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중환자의 대식세포에 의한 염증 반응에 주목하고 사이토카인 폭풍을 막기 위한 잠재적 약물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진은 항체의 역할은 더 복잡하다고 지적하면서 항체에만 모든 기대를 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